사실 작년 말 이래 이제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민주주의를 되살렸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위대한 일이었는데요. 경제학자로서 보면 그게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상당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촛불 집회를 통해서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국면에 이르렀을 때 우리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없이 높아졌습니다. 아마 그 기대는 1987년 만큼이나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은 1997년 외환 위기만큼이나 나쁩니다. 결국 기대는 더없이 고양돼 있는데 경제 환경은 최악이다라고 하는 이 괴리를 메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큰 불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대선 후보들이 사실 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고요. 그리고 선거 다음 날부터 바로 인수위도 없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돼야 된다는 이 모든 조건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고 큰 충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음 정권 5년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우연히도 문재인 후보님과 경제 공부를 같이 하는 기회를 여러 번 같이 갖게 되었고 네. 그 과정에서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의 어떤 방향이나 의지가 저와 매우 비슷하고 또 굉장히 확고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셨을 때 제가 인생의 항로를 바꾸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안 받으셨을 때 길게 생각하거나 고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오케이를 하시고 저희 함께 하시게 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한 정도로 고민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고민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비교적 늦게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합류하시면서 예. 경제 정책 비전이 발표됐어요. 네. 사람 중심의 경제로 예. 바꾸겠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마침내 제이노믹스가 예. 나왔다. 예. 이렇게도 평가들을 하고 했는데 예. 사람 중심의 경제,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람 중심의 경제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한 경제였는지 궁금하고 예. 그래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를 말하는 것인지 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낙수효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 이명박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낸 공약집 첫머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 넘치게 한다. 정확하게 낙수효과 낙수효과 모델을 이제 얘기네요. 설명한 것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모든 국민들께서 이제 정확하게 아시게 되었지만 그 낙수효과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낙수효과 모델이 우리의 저성장을 낳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성장 모델은 국가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었지만 국민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먼저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델, 사람에게 먼저 우리의 희소한 자원을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는 모델로 경제 운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순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과 보육, 의료, 보건, 환경 등등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 서비스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수가 너무 침체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재정을 확대함으로써 일단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회 서비스 투자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사람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세 번째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특히 이런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른바 우리의 이중 구조에 빠진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정부가 선도적 역할까지 한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간의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재벌과 대기업에게 지원하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어 왔는데 또 그 반대 급부로 그들은 또 정치 자금을 제공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뭐 최순실 사태에서 보듯이 무슨 재단에 뭐 기금을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경제 체제가 통하지 않는다. 네. 성장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도 하지 않는다. 이 경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문재인 후보께서 과거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 모델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계셨고요. 예.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먼저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으로부터 정부의 역할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설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도 하셨어요? 네. 예, 경제학자께서 예, 그러게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재벌 개혁의 의미 또는 경제 민주화의 의미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이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일자리 대통령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너무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학자로서 뭐 감명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일자리 말씀하셨지만 저희 후보가 토론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고 뭐 그것의 재원이라든가 그 일자리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얘기가 있는데 그 같이 합류하신 경제학자로서 저희 일자리 정책에 대한 말씀 예. 토론에서 지금 공박도 좀 많이 당하셨는데요. 예, 일단 뭐 문재인 후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일자리 공약, 특히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예.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진영의 후보들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도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정확하게는 OECD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OECD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할 때 OECD 기준 통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엮이실지 모르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특히 노동과 조세 분야의 통계는 나라마다 워낙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가 어려운데요. OECD 기준 공공부문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절대 공무원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분들께 제공하는 임금의 일부라도 공적인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OECD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교원들이나 또는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도 상당한 정도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OECD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에 따르면 이분들이 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OECD에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보고할 때는 주로 공무원 숫자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취업자의 한 7.6% 정도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11% 내지 12%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OECD 기준에 따르면 OECD의 평균이 무려 21%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낮은 것을 한 3% 정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은 17만 4천 개에 불과한데 그것도 국민의 어떤 치안이나 그런 어떤 건강 또는 그러니까 근로감독 등등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문에 종사하는
그런 어떤 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17만 4천 개이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교육, 보육, 건강, 의료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 분야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민간 수탁 부문에 맡기는 그 부분이 한 34만 개 정도 되고, 놀라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30만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방법을 하는 것이 3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것이 81만 개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국민의 세금으로 공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도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비난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마타도화가 될 경제학자 거고요. 선배가 계속 그러시는 거잖아요. 토론에 나와서. 그리고 모르고 했다면 공부가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공공부문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정규직으로 바꿈으로써 정부가 착한 사용자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다른 후보들께서 일자리는 민간과 시장이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론적 정답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경제학 원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 원론 배운 대학교 1학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원론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선별해서 그것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많은 후보들 중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만이 정확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니 진성준 단장님이 제가 이제 그 토론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해보면 그 박학하고 그 오름에 제가 참 감동받을 때가 많은데 이 진성준 의원이 이렇게 거의 입을 벌리고 감탄하면서 무슨 야학에 온 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게 제가 다 옆에서 뿌듯하네요. 우리가 무슨 야학에 온 학생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통 경제학자로부터 저런 말씀을 들으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도 이와 같은 견해를 많이 피력했지만 저 그냥 정치적인 논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도 경제학자고 또 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경제학자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님은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경제학 교과서만 갖고 저 정치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유승민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또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벤처 사업가 출신 아닙니까? 뭐 실물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이 어찌 뭐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거지 정부가 만드는 거 아니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경제학에도 여러 가지 학파가 있고요. 뭐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뭐 좌파까지는 아니고요. 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중도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가장 모델로 삼는 경제학자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나드 케인스입니다. 케인스. 대공황 시절에 바로 이제 거시경제학을 창시한 케인스인데요. 케인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나쁘지만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30년 후에 도달할 그 멋진 신세계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면 그 시장에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바로 정부가 그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케인스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승민 후보 솔직히 말하면 제 학교 선배입니다. 뭐 같은 과 선배신데요. 사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전공이 산업조직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유승민 후보께서는 이런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아마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파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KDI 박사를 하실 때도 사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올바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진정한 뜻을 이해 못하고 있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알면서 그러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선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뭐 사실 뭐이 바른정당의 사정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선거 국면에서 그러니까 1위 후보를 도전하는 그런 어떤 후보의 입장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는 유승민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팽당할 때 뭐 때문에 팽당했는지 국민들이 다 아시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복지를 확대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고, 그게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세까지 주장하시는 유승민 후보께서 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지, 더더군다나 이중 구조화된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재인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을 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후배의 입장에서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너무나 중도 보수 지향적인 선거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5년 전 이른바 청토의 멘토로 부상했던 안철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서 정말로 선풍적인 미래의 지도자로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하셨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삼성동물원, LG동물원, SK동물원 이런 어떤 정말로 신선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책에 들어가 있는 재벌개혁 정책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권력 의지는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개혁 의지는 5년 전에 비해서 매우 약해졌다. 퇴색했다. 지금의 안철수는 5년 전의 안철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재벌 개혁 지금 이제 말씀 나왔는데 뭐 아주 전문 분야신데 구체적인 저희 문 후보의 공약으로서의 재벌 개혁 조금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사실 경제민주화 내지 재벌 개혁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그게 필요하다, 당연하다, 당위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이 경제민주화 내지 재벌 개혁에 대한 인식이 좀 낡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입니다. 1987년 헌법을 만들 때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드신 분이 김종인 박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김종인 박사의 경제민주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인 스스로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신 적은 없는데 역시 5년 전에 2012년에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권력 즉 재벌이 너무 힘이 세지면 안 된다. 따라서 그 경제권력 위에 정치권력이 올라가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김종인 박사님의 경제민주화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1987년 상황에서는 옳고 유일한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른바 3조 호황을 통해서 한국 경제가 단군 이래의 최대 호황을 누릴 만큼 고도 성장을 했고요. 재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행정 규제를 통해 가지고 재벌을 규제함으로써 그 재벌들이 만들어낸 성장의 과실을 일부 떨어뜨리면 그게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기는커녕 상당수의 중견 재벌들은 부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30년 전의 재벌 개혁의 방법론을 지금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은 달라진 어떤 경제 환경에 맞춰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별명이 재벌 개혁 전도사,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재벌 저격수, 삼성 저격수입니다. 그런 별명을 가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본령은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것이 바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민주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문재인 후보께서 제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보님, 그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매번 답변마다 이 박수가 나왔던 연사는 처음이신데. 예, 그런데 조금만 정말 논리정연하시다. 좀 쉬면서 말씀하세요. 똘똘이 스머프다 막 이런 말도 올라왔어요. 쉬면서 말씀하세요. 네. 아주 히트시네요. 추호 할배를 한 방에 난리 버리셨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그러시네요. 예, 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러면 이제 재벌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재벌 개혁의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이른바 황제 경영을 이제 막는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목표가 사실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 억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30대 재벌을 얘기하지만 상위 4개 재벌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그룹 이 4개 재벌이 30대 재벌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30개 재벌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규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절반에 해당하는 4대 재벌을 제대로 규제하면, 즉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사실은 그 효과의 대부분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지배구조 개선 부분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다만 그 방법은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시장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법 개정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의 방법론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후보께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셨고 저랑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공부를 한 바로 다음 날 네. 어디 행사에 가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 정책의 핵심은 10대 재벌, 4대 재벌에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저랑 공부한 그 다음 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번에 공부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사실은 결례이고 무례한 것인데요. 후보님 참 착한 학생이십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그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또는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후보님과 저의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재벌 개혁을 할 수 있겠고 경제 민주화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도 안 쉬고 말씀하셨는데도 저희가 그 네. 질문에 한 반밖에 못해서 언젠가 2탄으로 모셔서 글쎄 한번 더 모셔서 사람 중심 성장 경제에 대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벌써 이제 우리 저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교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렇게 이제 문재인 후보와 경제 철학이라고나 할까 경제 정책의 노선에 의기투합이 되셔가지고 야 이런 사람이라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겠구나. 네. 또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지지하기로 결심하고 또 실제로 또 참여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제 노선을 펼쳐 가는 데에는 적잖은 장애, 적잖은 저항이 있을 거다라고 모두가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나중에는 뭐 재벌들에게 권력이 다 넘어갔다라고 스스로 실토했던 것처럼 뭐 관료들의 저항, 재벌들의 저항, 또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제대로 극복해 갈 수 있겠는지 또 극복해 가자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사실은 그 5년 전 선거 때 문재인 후보를 정말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경북대학의 이정우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실패하였나요? 근데 그때 이정우 교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최근에 제가 후보님으로부터도 또 똑같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2003년에 이제 참여정부가 취임을 했는데 하자마자 사실은 인수위 시절에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고요. 한 달 만에
카드 대란이 터졌고 그 다음 달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부에 워낙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조중동에서는 바로 제2의 경제 위기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당시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관료와 재벌에게 의존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개혁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정우 교수님도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생각과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공의 가도를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와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은 과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솔직히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런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패의 길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도자가 대중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옥으로 이르는 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아하, 예. 실패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공약을 통해서 더 이상 관료와 재벌에 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국정 철학과 국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감 있게 국정을 일관되게 펼쳐나가신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네.